지금 이 고요함 혹시 들리시나요? 어쩌면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여러분의 계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멀리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엔진이 점화되기 직전의 그 숨막히는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메카질라라는 거대한 타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켓을 젓가락질하듯 낚아채는 장면 혹시 보셨어요? 사실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우주 산업의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는 점이에요. 바로 스페이스X 말이죠. 아, 맞아요.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상장도 안 한 회사의 장외 기업 가치가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조 원입니다. 560조 원이요? 네, 이게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비싼 몸값이죠. 와, 560조 원도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월가에서는 2026년에 상장할 거라고 보면서 그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2,1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그 보고서가 나왔죠.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이랑 맞먹는 규모잖아요. 정말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기 직전인 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또 왜 하필 지금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은 명확해요. 화성 갈 거니까 같은 밈이나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진짜 수혜주는 과연 누구일지 그 길목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스페이스X가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데이터를 우주로 실어 나르는 하늘의 물류 창고가 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돈은 어쩌면 그 길목에 있다는 걸 파헤쳐 보죠. 네. 그럼 스페이스X의 가치를 떠받치는 첫 번째 엔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여전히 그냥 로켓 제조사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미 매출의 60%, 약 80억 달러 이상이 스타링크에서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매출의 60%요? 그 정도면 그냥 로켓 만드는 통신회사라고 불러도 될 수준인데요? 가입자 수가 그렇게 빨리 늘었나요?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2023년에 2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8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와, 엄청나네요. 전장, 사막,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 안처럼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모든 데이터 음영 지역을 정말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업 모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시군요. 로켓 한 번 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제조업이 아니라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구독 모델로 전환했다는 거.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통신사나 넷플릭스처럼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비즈니스예요. 심지어 업계에서는 마진율이 60%에 육박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으니 이건 그냥 현금 창출 기계가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든든한 캐시카우네요. 그렇죠. 그럼 스타링크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계가 첫 번째 엔진이라면 그 돈으로 스페이스X가 진짜 시장을 파괴하려는 무기, 즉 두 번째 엔진은 역시 로켓 자체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됐네요. 네, 바로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그 파괴력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나사가 우주왕복선을 띄울 때 1kg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데 6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6천만 원이요? 와, 정말 금보다 비쌌네요. 그랬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펠콘 9이 이걸 300만 원 수준까지 떨어뜨렸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다른 경쟁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차세대의 발사체, 스타쉽 말이에요. 맞아요.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비용은 1kg당 14만 원입니다. 네, 3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14만 원이요? 14만 원이요?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청취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제가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특실 요금 2번 정도 내면 여러분 몸무게만큼의 짐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하하하, 정말 적정한 비유네요. 이건 그냥 혁신이 아니라 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수준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월가가 열광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택배비가 싸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발사 비용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이전에는 공상과학으로만 여겨졌던 사업들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 사업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요? 네. 지금 지구의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전기를 먹고 또 서버 열을 식히느라 막대한 양의 물을 쓰잖아요. 그렇죠.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우주는 어때요? 태양광 발전 효율은 지구보다 훨씬 높고 온도는 영하 270도라 냉각 비용이 사실상 0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폭증하는 AI 연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버를 통째로 우주에 띄우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가장 싸고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트럭이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그림이죠. 스타쉽이 100톤짜리 서버렉을 우주로 실어 나르고 스타링크가 그 데이터를 지구와 연결해주고요. 월가가 스페이스X의 가치를 2,000조 원 넘게 보는 건 단순히 로켓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원가 경쟁력으로 새로운 우주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스타링크라는 현금 기계와 스타쉽이라는 비용 카계자, 이 두 가지가 스페이스X 가치의 핵심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하필 지금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되면서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엔 뭔가 거시적인 흐름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기술, 정치, 그리고 산업적인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정말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어요. 세 가지 흐름이요? 네, 첫 번째 흐름은 방금 이야기했던 AI 시대와 우주 데이터 센터의 부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 달려드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AI 경쟁의 병목 현상이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그걸 돌릴 전기와 냉각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상용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우주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려면 스페이스X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2026 IPO는 바로 그 자금을 조달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기술적인 필요성은 알겠는데 정치적인 흐름도 있다고요? 네, 두 번째 흐름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과 맞물린 규제 철폐 기조입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팩트만 놓고 봐야 하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혁파 위원회 수장으로 거론되면서 우주 개발에 발목을 잡던 각종 환경 규제나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예전에는 로켓 한 번 쏘려면 서류 작업만 몇 달씩 걸렸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단 쏘고 문제 생기면 보고해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와, 이건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스페이스X의 독주를 밀어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규제의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 스페이스X 성장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훨씬 더 큰 위협이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스X를 사실상의 국가대표처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테슬라와의 시너지군요. 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핵심 축들이죠. 머스크 유니버스? 네. 예를 들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그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 기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스타쉽 외벽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는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거고요. 와.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상장 자금이 결국 테슬라와 머스크 AI 회사인 xAI로 흘러 들어가서 전체 머스크 유니버스를 키우는 산순환 구조를 만들 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2026년이라는 시점을 향해 딱 모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뭘 사야 하는데? 스페이스X 주식을 지금 개인이 직접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영리한 사냥꾼은 호랑이가 지나간 발자국을 뒤쫓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반드시 지나갈 길목을 지킨다고 하죠. 우리가 지켜야 할 길목은 어디일까요? 좋은 비유네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우회 투자 전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스페이스X의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대리인, 즉 상장 기업을 사는 겁니다. 아, 내가 직접 못 사니까 스페이스X를 미리 사둔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요? 단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죠. 아, 구글이요? 네, 알파벳은 2015년에 이미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스페이스X 지분 약 10%를 확보했어요. 당시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순간 그 평가 차익이 고스란히 알파벳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거예요. 혹시 좀 더 스페이스X 비중이 높은 곳은 없나요? 알파벳은 워낙 거대 기업이라서 스페이스X의 효과가 좀 희석될 수도 있잖아요. 더 직접적인 대안을 찾는다면 영국의 투자 운용사 베일리 기포고드가 운용하는 스코티시 모기지 투자 신탁 같은 펀드를 해외 주식 계좌로 살 수 있고요. 최근에는 데스티니 테크백 DXYG라는 비상장 기업 투자 펀드가 주목받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스페이스X로 채우고 있어요. 오, 30%나요? 네. 다만 이런 펀드들은 운용 보수나 실제 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너무 높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리인을 사는 게 첫 번째 전략. 그럼 두 번째 길목은 어디죠? 두 번째 전략은 골드러시 시대의 격언을 따르는 거예요. 아, 곡괭이와 청바지요. 맞습니다. 금을 캐러 간 사람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요. 즉, 스페이스X의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 소위 공급망에 주목하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성장할수록 같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반도체 회사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TM이 있어요. 이 회사는 스타일링크 단말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공급하는데 스타일링크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어 1000만, 2000만이 되면 이 회사의 실적은 정비례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또 이리둠이나 에코스타 같은 다른 위성통신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해요. 지금은 경쟁자이지만 미래에는 스페이스X와 협력하거나 M&A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일 텐데요. 한국의 숨은 수혜주를 찾아보죠. 중요한 건 뜬 소문의 기대는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국내 상장사 중에서 스페이스X와 가장 직접적인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꼽을 수 있어요. 미래에셋이요. 네,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2022년부터 약 3천억 원 이상을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했거든요. 상장 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죠. 지분 투자 외에 기술적으로 얽혀있는 국내 기업은 없나요? 아까 말한 곡괭이를 파는 회사요. 당연히 있죠. 바로 특수합금이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로켓은 결국 가벼우면서도 수천도의 열을 견디는 소재 기술의 정수거든요. HVM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죠? 절대로 카도라 통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스페이스X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루머가 아니라요. 실제 납품 실적이 공시나 뉴스를 통해 확인된 기업에만 집중해야 해요. 로켓 부품은 극도의 안정성이 필요해서 한번 공급사로 선정되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 길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체가 확인된 기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기업들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화 시스템이나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스페이스X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수혜주라기보다는 스페이스X가 판을 깔아준 우주 인터넷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섹터 수혜주로 분류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면 그 길 위에서 우리 정부나 군의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달리는 차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우리 군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누가 따낼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이들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시장을 키울수록 이들에게 돌아갈 파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스페이스X 상장 뉴스가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분명 광기에 휩싸일 겁니다. 지금 안 사면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 포모가 여러분을 계속 자극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분석한 이유는 빚내서 추격 매수하는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스페이스X라는 거인의 빛에 가려져 있지만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저평가된 공급사를 미리 찾아내는 통찰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로켓은 언제든 발사대에서 폭발할 수 있고 화려하게 상장한 주식이 다음날 반토막 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항동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언급된 기업들의 이름과 사업 내용을 지금부터 엑셀 시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스페이스X의 성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것도 아주 찰나의 순간에만 문을 열어줍니다.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냉정한 비즈니스의 영역이니까요.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한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 멋지게 파도를 즐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다큐멘터리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널리 알려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감사합니다.